이 사연은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한 어머니의 실제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아침부터 부엌에는 된장찌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박순자는 쉴 틈 없이 추석 음식을 준비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했죠. 70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손놀림은 여전히 재빨랐습니다. 칼로 물을 써는 소리, 도마 위에서 다듬는 소리, 냄비 속 끓는 소리가 어우러져 명절의 분주함을 알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몇 시간째냐. 허리야. 순자는 잠시 허리를 펴며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은 가을의 정취를 한껏 머금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매년 차례상을 차려온 손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게 서러웠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각자의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둘 다 화면 속 게임에 빠져 주변 상황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민호야, 수진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순자의 목소리에 민호는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이거 끝나면 갈게요. 그래, 얼마나 걸리는데? 조금만요. 한 10분? 하지만 10분은 20분이 되고 20분은 30분이 되었습니다. 순자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어요. 70세의 몸으로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버겁기만 했습니다. 수진아, 적어도 내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니? 설거지라도 좀 해줘. 순자의 말에 수진은 마지못해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분명한 짜증이 묻어 있었죠. 어머니, 저도 피곤해서 좀 쉬고 있었는데. 피곤? 내가 70살인데도 아침부터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29 젊은 나이에 뭐가 그리 피곤하다고 그러니? 수지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그릇을 닦는 그녀의 손길은 성의가 없었고 물을 틀어놓은 채 다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거 내려놓고 설거지 좀 제대로 해. 물만 틀어놓고 뭐 하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지는 투덜거리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지만 눈에 띄게 짜증을 내며 그릇을 대충 닦았어요. 어머니, 저희 오늘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엄청 피곤하거든요.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내가 뭘 이해해줘? 추석이 언제인지 모르고 갑자기 온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너희 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네. 민호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와이프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요. 우리도 충분히 도울 거니까 좀만 기다려줘요. 순자는 참았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네 친구들 집에서는 며느리가 추석 전날부터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준다는데 자신의 며느리는 명절날 와서도 이 모양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서서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려 했어요. 수진아, 저기 감자 좀 썰어줄래? 나 허리가 아파서. 순자의 부탁에 수진은 마지못해 감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자를 썰면서도 핸드폰을 보느라 손을 베이고 말았어요. 아, 진짜. 수진은 작게 비명을 지르며 손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수진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게 핸드폰 보지 말고 일에 집중하라니까. 다쳤어? 어디 보자.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수지는 순자의 손길을 피하며 답했습니다. 그 모습에 순자의 마음은 더 심란해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무관심은 순자를 점점 더 화나게 만들었죠. 수진아, 내가 감자를 이렇게 썰면 어떻게 된장찌개에 넣어? 좀 더 작게 썰어야지. 순자의 지적에 수지는 눈을 굴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또 시작이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민호야, 너도 이리 와서 좀 도와. 내가 다 해야 돼? 민호는 마지못해 일어났지만 그의 표정은 수진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가슴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자신이 이토록 고생해서 차리는 명절 음식을 먹을 때는 언제나 맛있다며 좋아하면서 정작 준비할 때는 이렇게 무관심한 아들과 며느리가 원망스러웠죠.
식탁 위로 반찬 그릇들이 하나둘 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아침부터 준비한 나물과 전을 정성스럽게 담아냈죠. 부엌과 식탁을 오가는 순자의 발걸음은 빨라졌고 얼굴에는 점점 짜증이 쌓여갔어요. 민호와 수지는 마지못해 거들고 있었지만 그들의 손놀림은 여전히 게으르기 짝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그렇게 천천히 하면 언제 다 준비하니? 조금 더 빨리 좀 해. 순자의 말에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민호는 그런 아내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죠. 엄마, 우리가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 도와주는 척은 하고 있지. 근데 보면 알아. 성의가 없어. 순자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냄비를 들었습니다. 등 뒤로 민호와 수진이 눈빛을 교환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모른 척했어요. 냄비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그녀는 문득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시집와서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고생했던 기억이 있었죠. 그때는 나중에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했었는데 지금 자신의 모습이 그때 그 시어머니와 다를 바 없었어요. 수진아, 이 김치 좀 그릇에 담아볼래?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좀 봐. 이렇게 예쁘게 담아야지. 순자는 수진의 손에서 젓가락을 빼서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지만 순자는 개의치 않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못하니? 나 때는 시집 오자마자 이런 거 다 배웠어. 그 말에 민호가 픽 웃었습니다. 엄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요? 40년 전이랑 지금이랑 같아요? 순자는 아들을 쏘아보았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예의까지 바뀌는 건 아니지. 명절에 어른들 공경하고 음식 정성껏 준비하는 건 변함없는 도리야.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사이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지는 입을 다물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하려 했어요.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여보, 물 좀 가져다 줄래? 민호가 수진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응, 잠깐만.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순자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예전에 자신이 시집 왔을 때는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에게 반말 한 번 못했는데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아, 그 물컵 좀 조심해서 들어. 저번에도 깨뜨렸잖아. 순자의 말에 수진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순간 민호가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엄마, 와이프한테 그만 좀 해요. 하루 종일 잔소리만 하시네. 내가 뭐 잔소리를 해? 가르쳐주는 거지. 가르쳐주는 거랑 잔소리는 달라요. 엄마는 계속 수진이 뭐만 하면 트집 잡고 지적하세요.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진은 당황한 얼굴로 물컵을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여보, 괜찮아. 어머님 말씀이 맞으니까 내가 조심할게. 아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엄마는 항상 이래. 매년 명절마다 이러니까 우리가 오기 싫어하는 거라고. 민호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싫어? 그럼 오지 마. 누가 오라고 했니? 나 혼자 먹고 살 수 있어.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 뭐가 아니야. 내가 귀가 먹었니? 방금 내가 한 말 다 들었어.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에 앉았고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었어요. 순자는 손을 떨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죠. 나는 너희들 좋으라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게 뭐야? 순자의 중얼거림에 민호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도와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자꾸 수진이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며느리한테 말도 못하니? 이게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민호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우리가 언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이렇게 대하세요? 너희가 잘못한 거 말해봐. 오늘 아침부터 내가 혼자 다 한 거 모르니? 너희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드린다니까요. 근데 엄마가 자꾸 잔소리하니까 우리도 짜증나는 거예요. 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짜증? 내가 짜증난다고? 내가 70년을 살면서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깟 잔소리 몇 마디에 짜증이나.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와이프한테 잔소리 좀 그만해요. 진짜 못 살겠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온 집안이 얼어붙은 듯 했어요. 수지는 화장실에서 나오다 말고 멈춰섰고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소리를 질러?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어머니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엄마,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매년 명절마다 와이프 괴롭히고 우리 둘 다 스트레스 받게 하면서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민호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가 너희를 괴롭혀? 이 몸이 부서져라 음식 준비하고 너희 좋으라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런 희생 누가 원했어요?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보고 도와달라면서 뭐만 하면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진짜 미치겠네. 민호의 말에 순자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던지며 소리쳤어요. 이 망할 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미한테 이렇게 대드냐? 내가 지금 미쳤다고? 내가 진짜 미쳤구나. 수진이 황급히 다가와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제발. 하지만 민호는 이미 분노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엄마, 내가 언제까지 엄마 말만 듣고 살아야 돼요? 나도 이제 35이에요. 내 가정이 있고 내 삶이 있다고. 그래서 어미 홀대하고 애비 없이 자란 주제에 그렇게 큰 소리쳐? 내가 지금 누구 덕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알기나 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어요.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신 후 민호는 줄곧 그 빈자리를 느끼며 자랐죠.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요. 너무하다고? 내가 지금 어미한테 대드는 게 더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널 위해 살아왔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민호와 순자 사이에 끼어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어머님, 민호 씨, 제발 그만하세요. 명절인데. 하지만 순자는 이미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기나 해? 밤잠 못 자가며 병원에서 간호하고 학비 벌려고 허리 휘도록 일하고. 그걸 다 잊었어?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잊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엄마는 평생 그것만 들먹이면서 나한테 죄책감 주려고 해요. 언제까지요? 내가 언제까지 엄마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이 망할 놈아. 내가 감히 어미한테. 순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호가 거실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온 집안이 떨렸어요. 제발 좀 그만해요. 엄마는 왜 항상 자기 희생만 말하면서 우리 마음은 전혀 생각 안 해요? 우리도 사람이라고. 우리도 감정이 있다고. 순자는 아들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넘게 키워온 아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대드는 모습을 보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너한테 짐이고 방해물이고.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와이프 데리고 당장 나가. 민호와 수지는 놀란 눈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어요. 순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내가 평생 희생하며 키웠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이렇게 대드는구나. 나가. 엄마. 나가라고. 당장. 순자는 손가락으로 현관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나가자. 제발.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은 이미 상처받았고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이 오갔죠. 알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나갈게요. 근데 엄마 언젠가는 후회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엄마를 위해 참아왔는지. 나가. 당장 나가라고. 순자의 절규에 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진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두 사람은 짐을 챙길 새도 없이 집을 나섰고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소리 없이 흐느꼈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죠.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복받쳤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홀로 부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명절 음식들은 반쯤 준비된 채로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나간 지 2시간이 지났지만 순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순자의 중얼거림이 텅 빈 집안에 메아리 쳤어요. 문득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을 보니 옆집 영숙이었습니다. 추석 인사를 하려는 모양이었지만 순자는 전화를 받을 기분이 아니었죠. 한참 후 순자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아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민호의 방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흔적으로 가득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사진, 대학 시절 상장들, 그리고 어린 시절 그렸던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손가락으로 책상 위 먼지를 쓸며 문득 민호가 초등학생이었을 때가 떠올랐죠. 학교에서 돌아온 민호가 엄마,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라고 자랑하던 그 순수한 눈빛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 순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흐느끼던 그녀는 문득 민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민호가 두고 간 몇 벌의 옷이 아직 걸려 있었죠. 순자는 그 옷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한참을 울고 난 순자는 자신이 아들에게 했던 말들을 되새겼어요. 당장 나가라는 말, 그리고 발도 들이지 말라는 말. 그 말들이 너무나 가슴 아팠지만 동시에 아들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도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너무 심했어. 하지만 나도 사람인데. 순자는 천천히 민호의 방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앨범에는 민호의 성장 과정이 담겨 있었죠.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체육대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순자의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이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정성껏 키웠는데.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녀의 마음은 아직 너무 아팠습니다. 전화는 몇 번 더 울리다가 이내 멈추었어요. 잠시 후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엄마도 너무하셨어요.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순자는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의 사과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엄마도 너무하셨어요 라는 말에 그녀의 분노는 다시 치밀어 올랐죠. 내가 너무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순자는 다시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어미한테 저런 말을 하고도 사과가 그게 다야?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이제 너 같은 아들 없다. 보내고 나서 순자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녀의 자존심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고 아들의 태도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습니다. 민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지만 순자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아들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했죠. 이제 정말 인연을 끊자. 내가 원하는 대로.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향했어요. 반쯤 차려진 명절 음식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순자는 그 음식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냉장고에 넣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준비도 안 했지. 해가 완전히 저물고 집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순자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죠. 오직 그녀의 숨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에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다른 집들의 불빛이 보였어요.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순자는 그 소리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다들 행복해 보이네. 문득 핸드폰이 울렸지만 이번엔 민호가 아니었어요. 동네 친구 영숙이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순자야, 추석 잘 보내고 있어? 나 좀 이따가 인사하러 갈까?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삼키느라 힘이 들었어요. 순자야, 괜찮아? 아, 응. 미안한데 오늘은 좀 피곤해서.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끊고 순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온몸이 떨리도록 울었어요. 30년을 키워온 아들과 이렇게 관계가 끊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순자의 울음소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추석 명절, 가족들이 모두 모여 웃고 떠들어야 할 시간에 그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졌죠. 추석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채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눈가는 부어 있었고 온몸은 천근처럼 무거웠죠. 달력을 보니 오늘이 정말 추석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들어야 할 명절인데 이제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아이고. 한숨을 내쉬며 순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반쯤 준비했던 명절 음식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순자는 멍하니 그 음식들을 바라보았죠. 아들과 며느리가 없는 추석, 이런 명절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하러 만들었나? 순자는 천천히 음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냉장고에 넣기도 하고 일부는 그냥 버리기도 했죠. 평소라면 아까워서 절대 버리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이웃집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명절 아침에 활기찬 웃음소리였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에 문득 민호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순자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들이 하나둘 방영되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여 게임을 하고 웃고 떠드는 모습들이었죠. 그 모습이 너무 현실과 대비되어 순자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차라리 안 켰어야 했나. 텔레비전을 끄고 순자는 거실 창가에 앉았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어릴 적 추석은 정말 행복했죠.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차례를 지내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일의 고됨도 다 참을 수 있었어요.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내가 너무했나? 순자는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어제 민호와 수진에게 했던 말들, 그리고 그들을 내쫓았던 순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들의 상처받은 눈빛, 그리고 수진의 눈물 어린 표정이 자꾸 떠올랐죠. 하지만 민호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미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웠어요. 어쩌면 자신이 조금 더 참았어야 했을까? 아니면 민호와 수진이 조금 더 이해해줬어야 했을까? 그 경계가 모호했죠.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옷장에서 한복을 꺼냈습니다. 매년 추석에 입던 한복이었어요. 올해는 입을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한복을 만지작거리며 추석임을 실감하고 싶었죠. 작년에는 민호가 엄마 한복 입으니까 정말 예쁘세요라고 했었는데 순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복을 다시 옷장에 걸어두고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죠. 돌잔치,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운동회. 우리 민호, 이때는 정말 귀여웠는데. 사진 속 민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에는 세상 근심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 사진을 보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곧 그 미소는 눈물로 바뀌었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순자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민호의 성장 과정을 되돌아보았어요. 아프고 열이 나면 밤새 간호하던 순간들, 학교 숙제를 도와주던 시간들, 그리고 대학 합격 소식에 함께 기뻐하던 날들. 그 모든 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죠. 내가 민호에게 너무 많이 바랐나? 너무 기대했나? 순자는 문득 자신이 민호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렸어요.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지금 누구 덕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알기나 해? 그 말들이 민호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고 대드는 건 아니지.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자존심은 여전히 상처받은 채였고 아들의 행동은 용서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움은 점점 커져갔죠. 문득 핸드폰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민호의 번호를 차단했었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아들이 더 연락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차단을 해제하자 여러 개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메시지를 열어보니 민호의 사과가 이어져 있었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부탁이에요. 우리 대화로 풀어요. 엄마, 걱정돼요. 괜찮으세요? 순자는 메시지를 읽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걱정이 느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안 돼.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명절의 활기찬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녀의 집 안은 너무나 적막했죠. 예년 같으면 민호와 수진이 와서 함께 차례를 지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을 텐데 추석이 지나고 나흘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그 시간 동안 집 안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이웃들의 연락을 거의 받지 않았고 문 밖으로 나가는 일도 없었죠. 텅 빈 집 안에서 그녀는 하루하루를 멍하니 보냈습니다. 가끔 민호의 메시지가 왔지만 순자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아들이 보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이렇게 살아야 하나.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던 순자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이대로 아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할지 아니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가 흘러갔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순자는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득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현관을 바라보았죠. 요즘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누구지?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하던 순자의 가슴이 갑자기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니 민호와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고르며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민호와 수진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특히 민호는 며칠 사이에 살이 빠진 듯 했어요. 엄마. 민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더 열어 그들을 들였어요.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죠. 엄마, 어떻게 지냈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민호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차라도 마실래? 순자의 말에 수진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그냥.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날 제가 너무 심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오갔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뭐 하러 왔니? 민호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엄마, 사실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요. 순자는 천천히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떤 어려움? 민호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지난주에.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는 대기업에서 5년 넘게 일해왔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어요. 저희 팀 전체가 정리해고됐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수진이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생활이 좀 어려워졌어요. 전세금도 곧 만기라. 순자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래서 나한테 돈을 빌리러 온 거니? 민호와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대답이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그렇게 말하더니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니까 찾아온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래, 정말 미안하긴 해.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그런 척 하는 거야?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그게 아니에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화가 나서 그런 건데. 순자는 한동안 말없이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2천만 원이요. 새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이에요. 꼭 갚을게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 돈을 어디서 구하라고? 엄마가 적금 들어놓은 거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이자까지 다 갚을게요.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장에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신 후 그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민호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엄마,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알아? 매달 조금씩 아끼고 아껴서 모은 거야. 내 노후를 위해서. 그걸 너한테 줄 순 없어. 민호의 눈에서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제발요. 우리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 그럼 내가 해결해. 너 35이잖아. 어른이잖아. 내가 직접 해결해.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우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전세금 만기되면 나가야 하는데. 그럼 월세방이라도 구해.
내 수준에 맞게 살아. 민호의 눈에 분노가 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고 있었어요. 엄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순자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분노와 배신감도 여전했어요. 나도 내가 그런 말 다시는 안 할 거라고 믿었어. 근데 넌 그 말을 했어.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모욕을 줬어. 그런 아들한테 내가 왜 도와줘야 해?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 씨가 그날 많이 피곤해서 그랬어요.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수진아, 내 말은 안 믿지 않아. 하지만 민호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순자의 말에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엄마, 가봐. 이제 더 할 말 없어. 내 생각은 변하지 않을 거야. 민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수진도 따라 일어났죠.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는 엄마 딸이에요. 그래. 그럼 왜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대했니? 진짜 딸이면 그럴 수 있어? 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현관문을 향해 걸었어요. 가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나는 이제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민호와 수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민호가 마지막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정말로 이대로인 거예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엄마. 순자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결국 집을 나섰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순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소파로 향했어요. 민호와 수진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왔던 거였구나. 순자의 중얼거림은 텅 빈 집안에 메아리 쳤어요. 아들이 정말로 미안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단지 돈이 필요해서 찾아왔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죠.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달라고 할 수 있지? 순자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들었어요.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혹시 아플 때를 대비해 모아둔 소중한 돈이었죠. 그 돈을 민호에게 준다는 것은 자신의 안전망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독하게 굴어도 되는 걸까? 잠시 자신의 결정에 의문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민호가 했던 말들, 그리고 오늘 돈을 빌리러 온 상황. 모든 것을 생각하면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바깥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웃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전화를 집어들었어요. 옆집 영숙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괜찮아? 아까 내 아들이 울면서 나가더라. 무슨 일 있었어?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숙은 오랜 이웃이자 친구였어요. 하지만 이런 가족사를 나누고 싶지는 않았죠. 별일 아니야. 그냥 가족 문제야. 많이 힘들어 보이네. 내가 저녁에 좀 들를까? 이야기라도 하자. 순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평소라면 거절했겠지만 지금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시간 되면 와. 전화를 끊고 순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그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영숙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반찬통을 들고 왔어요. 이거 내가 만든 김치찌개야. 혼자 살다 보면 제대로 챙겨 먹기 힘들잖아.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영숙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에 앉아 따뜻한 김치찌개를 나눠 먹었어요. 민호랑 무슨 일 있었어? 아까 정말 많이 울더라.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추석날 있었던 일, 그리고 오늘 민호가 돈을 빌리러 온 일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안 빌려줬어. 내가 너무한 걸까? 영숙은 순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순자야, 넌 잘못한 거 없어. 내 아들이 너무했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렇다고 내가 평생 모은 돈을 그냥 줘? 민호가 진심으로 미안해서 온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온 거잖아. 내가 이번에도 약해지면 민호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순자는 영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의 위로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가슴이 아파. 당연하지. 내 자식인데. 하지만 때로는 단호해질 필요도 있어. 내 인생도 소중하니까.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숙은 순자에게 여러 조언을 해주었고 그녀의 말에 순자는 조금씩 위안을 얻었어요. 순자야,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우리 동네 모임에도 한번 나와봐. 요즘 노인정에서 재밌는 프로그램 많이 해. 춤도 배우고 노래도 부르고. 순자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민호와 가족을 위해 산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희생해왔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갈 시간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한번 가볼게. 영숙이 돌아간 후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아프고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순자는 오랜만에 정성껏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영숙이 말한 동네 노인정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는 여러 할머니들이 모여 춤을 추고 있었죠. 어머, 박순자 씨 아니세요? 오랜만이네요. 같은 동네에 살던 이웃 할머니가 순자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순자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눴어요. 네, 오랜만이네요. 제가 요즘 집에만 있어서. 어서 와요. 우리 지금 춤 배우고 있어요. 같이 해볼래요? 순자는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춤을 출 줄이야. 춤을 추며 웃는 순자의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삶을 살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항상 민호와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행복은 뒤로 미뤄왔던 거죠.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할 때인가 보다. 노인정에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문득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민호에게서 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메시지를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아들이 그리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단호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돼. 이번에는 내 선택이 맞아. 순자는 메시지를 지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웠어요. 인생은 계속되고 그녀도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볼 때인가 보다.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의 문턱에 접어들었어요. 순자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죠. 더 이상 아들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지 않았고 하루하루를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런 삶에 익숙해져 갔어요. 순자 씨, 오늘은 색소폰 배우는 날이에요. 준비되셨어요? 노인정에서 만난 김영희는 순자에게 새로운 취미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시작한 색소폰은 이제 순자의 일상에서 큰 기쁨이 되었어요. 네, 영희 씨. 어제 집에서도 연습했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색소폰 교재를 꺼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고 눈빛은 예전보다 더 밝아졌어요. 민호와 연을 끊은 후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고 있었죠. 순자 씨, 다음 주 노인정 발표회에서 우리 같이 연주하면 어떨까요? 고향의 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희의 제안에 순자는 잠시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한번 도전해 볼게요. 비록 서툴지만 예전의 순자였다면 절대 시도하지 않았을 일이었죠. 항상 민호와 가족을 위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욕구는 뒤로 미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문득 민호의 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새로 구한 월세방이라는 소문을 이웃을 통해 들었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아들이 그리웠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을 달리 바라볼 수 있었어요. 민호야, 잘 지내고 있니? 작은 중얼거림을 남기고 순자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고 발걸음은 묵직했어요. 이제 그녀는 아들 없이도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자는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광고 전단지 사이에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없었지만 열어보니 민호의 필체로 쓴 편지였습니다. 엄마께 많이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감정만 앞세워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엄마의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엄마가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민호 올림. 순자는 편지를 천천히 읽고 나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전화를 걸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녀는 편지를 정성스레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다음 날 순자는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발표회 리허설이 있는 날이었어요. 색소폰을 든 그녀의 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 리허설 잘해봐요. 다들 기대하고 있답니다. 노인정 회장님의 말에 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70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성취감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리허설은 생각보다 잘 진행되었어요. 몇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모두가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소속감과 자신감을 느꼈어요. 우리 다 같이 식당에서 저녁 먹고 갈까요? 오늘 리허설 축하하는 의미로요. 영희의 제안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순자도 기쁘게 동의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민호 외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눌 소중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인근 식당에서 여러 할머니들과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순자는 문득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어요. 명절 때 혼자 울던 그 순자와 지금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순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자 씨, 요즘 정말 달라 보여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영희의 말에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그래요? 저도 모르게 변한 것 같네요.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들하고는 연락 안 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직은.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묻어있지 않았어요. 대신 담담함과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발표회 당일 노인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 서로의 재능을 뽐내는 자리였어요. 순자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던 그녀가 이제는 무대 위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죠. 다음은 박순자님과 김영희님의 색소폰 연주, 고향의 봄입니다. 박수 소리 속에 순자와 영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순자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음악이 시작되고 그녀는 천천히 색소폰을 불기 시작했습니다.